네, 오늘 저희가 정의당 광주시장뿐만 아니라 당대표 또는 전국적으로 동시 당직 선거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당이 위원장 경선 체제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어서 위원장 후보에 출마하신 두 분을 좀 모시고 얘기를 듣고자 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내가 왜 시당 위원장에 출마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기호 1번 장하동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쨌든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광주시민에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몇 가지 개혁 과제 중에 사실은 언론 개혁이 빠지지 않는 거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라도 이런 자리 또 이런데 저희 당의 내부 경선이긴 합니다만 당직 선거는 합니다.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신 광주 주민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저희 정의당을 광주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원내정당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 30여 년 넘게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이 이제는 정의당으로 좀 모아져서 내년은 반드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를 광주에서 하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이번에 시당위원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나영철 의원님. 네, 오늘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개혁, 혹은 그것을 넘는 어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광주 호남의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호남 정치라고 할 만한 것들이 개혁을 선도할 만한 자격 있는 정치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중요한 역할을 진보정당으로서 다 해내기 위해서 광주시당 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네. 지난 선거 대선에서 사실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심상정 후보로 대표되는 정의당이 대선 국면에서 많이 존재감도 부각됐고, 그다음에 이제 역량도 많이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호남에서는 득표율을 보면,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래도 높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심상정 대선 후보가. 그래서 대중적인 지지와 열망에 비해서 호남에서의 호응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서 또 시당위원장에 출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선을 반추해보면 호남에서 이전에 이전에 어떤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좀 만족할 만한 지지를 얻지 못했고, 특히 이번 대선은 어쩌면 가장 좋았었던 환경 중에 하나였을 텐데, 또 그런 어떤 기대치에 못 미쳤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호남의 정서랄까, 진보정당에 대한 호남의 어떤 이런 결과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운한 점은 없으신지, 이번에 이제 나경철 의원님 좀.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목표했던 두 자릿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섭섭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뜻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반추해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현명한 결과이기도 했다.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루는데 호남이 기여해야 된다고 하는 시민들의 뜻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정권 교체로 이어졌고요. 다만 광주 시민들이 정권 교체에 이렇게 큰 힘을 실어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호남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광주가 80년대부터 정치 민주화를 선도해 왔던 도시로서 제2의 정치 민주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 경제의 민주화까지 이번 정부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만의 의지를 보자면 그런 좀 근본적인 개혁으로까지 가는 데는 미진함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원래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의 정부가 더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힘을 호남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광주에서 약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그런 점이 점점 이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소명으로 분명해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화동 선생님,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많이 서운한 건 사실 이제 그걸 뭐 선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한편에 그것을 그 정치 그 선거 전 과정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이해되는 측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 그 중반을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선거에 임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TV 토론이 뭐 3차, 4차 할수록 그런 목표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뭐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못 미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운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번 대선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대선의 그 선거 기간을 보면 사실은 어떤 때보다 또 다른 정치적 의미로서의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인 뭐 열망, 그런 요구를 저희 정의당의 일정한 그 득표력의 뭐 증가나 이런 것들로 상쇄되거나 이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 과거에 진보 정당이 정말로 뭐 10%에서 20%가 넘는 그런 지지를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떤 지역보다 광주 전남 지역의 지지도가 제일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와 비교해보면 우리 내부에 소위 진보 정치 또는 진보 진영 내에 뭐 분열이든 내부의 뭐 분화든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뭐 질타나 우리 내적 문제가 좀 더 정비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이번 표로 확인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선거를 돌아보면 진보정당한테 항상 요구되는 어떤 시대적 과제도 있었고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발현되기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이제 남들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진보정당이 그 기대치만큼의 득표를 못 올린 이유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개혁이랄까 또는 정권 교체랄까 이게 워낙 큰 하두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특정 세력 정권 교체가 가능한 그 세력의 모든 게 다 쏠리면서 이제 진보 정치가 살 자리가 없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컸던 대목이었고, 그 부분은 사실 의심할 대목이 없었기 때문에 진보 정치가 좀 더 그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뭘까라고 하면 지금 장관 선생님께서 지금 내부의 어떤 문제, 개혁 한계 또는 대중적으로의 그 어떤 어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 같은 것들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대목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대중들과 좀 괴리되어 있지 않나? 뭐 이런 자성이나 가능성 같은 그런 대목은 없는가요?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이제 나우버님께서 이제 중앙당 부대표 활동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1년 전에 뭐 저희 둘이 총선 출마했을 때는 그렇지 정의당은 어떤 정당이냐, 정의당은 뭐 하는 정당이냐, 이런 물음에 그 답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사실은 거의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할 수 있는 답의 유일한 것은 뭐 심상정, 노회찬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켜왔던 철학과 가치와 또는 그분들이 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왔던 우리 사회의 진보 정치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우리 당을 설명하는 것이 1년 전에 뭐 총선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선거운동의 거의 절반이라고 하는 게 1년 후에
바로 치러지는 이 대선 국면에 우리 국민들, 특히나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한테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이 뭐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대선을 쳤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어떤 지역보다 과거의 진보 정당이 하나로 좀 더 힘이 같이 뭉쳐 있을 때, 진보 정치가 단결이 돼 있을 때 그런 진보 정당의 어떤 지역보다 많은 지지를 해주셨던 시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진보 정당이 여러 개 좀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진보 진영의 힘이 같이 모아져 있는 것도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일정한 질타 또는 무슨 뭐 요구 이런 게 저는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의당 당직 선거가 4기 이제 리더십을 새로 선출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제 이전 3기까지 큰 틀에서 정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중앙이든 지역이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의당이 아주 중요한 행위자로 유권자들한테 인식되기 어려웠던 환경도 있었고 또 그렇게 행위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는 우리 내부의 인식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광주만 해도 아주 최근까지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한 정치적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당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서구의회 해외 연수 사건이라든지 서구와 북구의회 저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 역사에서 해외 연수가 계속 문제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 뭐 이런 문제 또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문제 뭐 또 최근에 6월 초에 있었던 광주시청 공무원에 의한 산하기관 여직원의 성폭력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보 정당은 어떻게 보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의견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당이 좀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근데 이제 그게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정의당도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의 하나로 사람들 사이에 인식되기 시작한 측면이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진 측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전까지 정의당이 누구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가 주요 지지 기반, 핵심 지지 기반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요소가 존재했는데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노동자, 특히 청년,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다. 또 이 사람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해서 우리 당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두 가지 점이 이전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 두 가지 점을 앞으로 더욱 좀 발전적으로 행위하고 또 지지 기반을 획득해서 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에 이제 정의당이 중요한 정치 행위자임을 인식시킨 어떤 계기가 됐다면 이제 그걸 뿌리내리거나 더 확장시키는 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일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 시당위원장이 만약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시면 가장 결정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이제 내년 선거에 광주 지역에서의 어떤 선거 국면에 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건데 아마 거기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 시장위원장으로서 이제 아까 지금 말했던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에서 정의당의 존재감 이게 이제 어쨌든 선거라는 건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 리더십 같은 거 시장위원장으로 내년 선거에 임하는 자세, 목표 이런 부분 좀 듣고 싶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희 정의당이 확보한 가장 큰 정치적 의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어떤 국민들도 쉽게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대통령 후보를 가진 정당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감이 되는 후보를 가진 정당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집권을 준비하는 그런 자격을 표에 그 득표 여하고 무관하게 국민들로부터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정당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1년 있다가 바로 치러지는 이런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꾼들이 각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고 또 그걸 책임질 만한 정책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기초원 한 명도 없는 우리 뭐 당이라고 하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쨌든 원내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이제 5개 구별로 최소한 뭐 한 명당 그리고 중요하게는 11에 한 명 반드시 저희가 당선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뭐 1년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 게 그래도 우리 당원들의 힘, 당력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걸 덮어하는 것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비례, 광역 비례 같은 경우는 우리를 당원이든 아니든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노선과 가치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표를 같이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영입을 해서라도 10일의 당선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광주가 사실은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4인 선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뭐 4인 선거가 가능한 지역도 다 2인 선거 다 쪼개놓은 게 지금 광주 선거구라서 지금 일정하게 뭐 시민사회단체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3인 선거구가 있는 곳이 광주에 9군데인데 여기를 그 전략 지역으로 하고 최소한 3인 선거에서는 반드시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선거 관련 제도나 선거 이 구역 자체가 대단히 소수 정당에는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민사회 또는 뭐 관심이 있는 정치 전문 학자들과 포함 전문가들 같이 협의해서 그런 구조들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내년에 정의당이 원내정당으로 육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회 후보를 내려면 투표 중견 정당 지지율로 지금 그렇죠. 어느 정도를 예상합니까? 제가 그걸 뭐 매년 다르기 때문에 2등을 하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렇죠. 2등을 하면은 매우 유력해지고요. 네. 광주는 비례가 3명인데, 네. 3명인데, 이제 계산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뭐 3등을 한다고 한 석을 가져간다거나 2등을 한다고 한 석을 반드시 가져간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상대 당이 어느 정도 얻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당한테 다는 안 주거든요. 세석이라도 그 득표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 2등은 무조건. 2등이 되되 저희들이 뭐 어쨌든 두 자릿수 이상은 그렇죠. 네. 확보하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경철 후보 시당위원장으로서의 다짐과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한 네. 우리 당 내부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지금이 3기 집행부고 4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과정인 건데 3기 집행부의 광주시당의 임무는 사실 이전까지는 3기 집행부 중간에 이제 선거 정당법상 요구하는 이제 광역시도당 창당 요건을 완료하게 됐어요. 그래서 법적 창당을 3기 때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제 3기가 내적으로 좀 조직력을 강하게 하고 또 진보 대표 정당으로서 여러 이제 광주 지역의 진보적 인물과 또 유권자들을 당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다면 4기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시의회나 구의회에 우리 당의 의원을 파견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중앙당은 원내정당이지만 광주시당은 원외정당인 처지인데 4기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원내정당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의원 한 명이라도 또는 구의원 한 명이라도 선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는 곤란하고 저는 이제 그것 이상의 진보정당으로서의 광주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광주시장을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과정에서 정의당의 전망과 광주에 대한 비전에 동의하시는 우리 유권자들이 당연히 우리 당의 지방의원 후보들에게도 표를 함께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의당이 갖고 있는
광주에 대한 전망과 비전, 정치적인 전망과 비전, 혹은 어떤 변화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유권자들을 열심히 좀 만나볼 생각이고요. 또 지방선거가 보다 뭐랄까 좀 의미 있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우리 장하동 선배님 먼저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벽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께서 개헌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함께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역시장에 대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 광주 시민이라면 당연히 함께, 또 광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함께 이것을 주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중대선거구제로 이미 이제 기초선거의 경우는 치러지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상 이것이 보다 확대되어야 소수 보호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설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가 4인 선거구 이상으로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 여성 정치인이 광주에 여전히 적은 편이고, 이 여성 정치인이 일정 수 이상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 때도 19세 투표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지방선거 때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놓고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9세 이상만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가 젊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이제 출마의 포부 또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어떤 시당으로서 역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다 보니 이제 시장 지방선거의 어떤 가장 깃발들 장소로서 이제 시장 후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이게 뭐 당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제 전략상으로도 필요한 존재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시장, 그만큼 이제 광주 지역에 대한 어떤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뭔가를 비전,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 홍보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광주 지역 현안, 현재 이 시점에서 현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려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혹시 경험한 게 있으면 나경철 교수님께. 네,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물론 광주가 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호남 정치의 이번 문재인 정부 하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보다 강조되어야 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가 큰 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호남 정치가 그 개혁의 추진력을 부여하는 동력이어야 하고 또 그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분들은 소소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 예컨대 특수활동비 문제를 우리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특수활동비가 9천억 원에 달합니다. 1조에 가깝고 밝혀지지 않은 금액이 있을 거라고 다들 짐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조 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고, 이 검은 돈으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댓글 알바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줬고, 또 이 돈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에 5천만 원씩 어딘가 썼을지 모를 영수증 없는 비용을 썼습니다. 또 이 비용으로 검찰들이 돈잔치를 했던 것이죠. 청와대도 이것의 문제를 인지하고 대통령의 옷값이라든지 식사비 같은 거를 사비로 처리하겠다, 특수활동비로 썼던 관행을 버리고 이렇게 개혁을 다짐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당연히 국회에서 큰 틀에서 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주에 그 힘 있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시는데 김동철 의원과 박주선 의원입니다. 저는 개혁의 자격이 있는 호남 정치, 광주 정치를 말하기 위해서 김동철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지금까지 영수증 없이 쓴 이 돈의 용처가 무엇이었는지 시민들 앞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 안에서 이것을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때 정치공세에 대한 어떤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당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비단 그 사건이 아니었어도 국민의당은 과연 광주의 대표 정치 세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광주의 가장 중요한 개혁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자격을 묻는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빛거울, 친환경 도시, 태양과 바람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로도 광주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광주가 대구보다 평균 기온이 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로 데프리카라는 말을 했었는데 광주가 매우 무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광프리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우연처럼 광주에서 화분에 바나나가 열리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용 보유 대수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매우 비율이 높고 따라서 미세먼지 등 공기 환경이 매우 안 좋아졌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을 불러일으켜서 도시, 안 그래도 이제 분지에 가까운 도시 지형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광주시가 제대로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면서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여러 공원들이 개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그 문제가 됐던 공원 부지를 전체를 다 매입하는데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 부지의 출구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가 일부 우선 매수를 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개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시가 좀 방어하는 전략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강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이제 개발업자들에게 내맡겨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면서 광프리카 문제에 있어서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기온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광주의 지방의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혁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자격이 있는 도시인가라고 하는 시민의 자긍심과 관련된 일인데요. 광주 서구에 6명의 지방의원들이 얼마 전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어요. 매년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은 이것이 관광성 연수이지 의미가 있는 해외 연수냐라고 하는 비판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 서구의 해외 연수가 질적으로 이전의 해외 연수하고 달랐던 것은 이것은 숙제 공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일반인들과 함께 여행사의 일정을 다 100% 맡겨서 다녀왔고 말로는 해외에서 약간 시간을 빼가지고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못해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애초에 일반인들과 함께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여행사에도 다 그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반인들과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개인 여행이었다. 이 개인 여행에 세금을 동원한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문제되었던 해외 연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문제는 광주의 정치인들, 광주의 정치, 광주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광주 또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시당이 다 있는 것이죠. 이 유력 정당들의 광주 시당이 광주의 이런 지방 의원들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정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제대로 여실하게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정치의 대개혁이 필요하고 저는 정의당 시당위원장에 당선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광주에서 시의원, 구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당분간 가지 않도록 약속하자라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좀 묻고 싶은 게 있으나 일단 장원 선생님께서 먼저 강주책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정치사의 지방 자치 제도가 도입된 게 이제 딱 20년 됐습니다. 20년 지났죠. 광주는 20년이 지난 기간 동안 다른 정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그나마 보수 정당이 아닌, 그래서 민주정당으로 표현을 하든 중도정당으로 표현하든 간에 소위 민주당으로 표현되는 그 당이 거의 배타적으로 독점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작년 총선 이후에 이제 뭐 다른 당이 끼어들기 했습니다만은 그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고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지방 정부를 독점해온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른 보수 정당하고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노선을 가진 정당이라면 단 한 번도 집권을 뺏기지 않고 장기 집권을 했던 우리 지역이 지금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저는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우리 사회가 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변곡점을 갖게 될 거라 저는 그런 한편 기대와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바뀌어진 여러 가지 우리 이 사회적 변화에서 광주가 더 뒤처지거나 현상 유지에 급하지 않으려면 저는 지난 20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는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낸 광주의 도시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뭐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또는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광주의 그런 도시 정체성에 맞게 그동안에 지역 정치를 해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뭐 전 시민적인 평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나하고 말씀하셨듯이 뭐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뭐 지역 이슈들 뭐 지금도 있고 또는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또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근저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는 이후에 광주라고 하는 도시를 20년, 30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공항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동안에 무책임했던 것들에 대한 뭐 평가나 책임을 묻는 것을 떠나서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 전 당의 시장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지혜를 모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도 나름대로 어쨌든 연구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논의 결과를 좀 취합을 해서 현실 가능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특수활동비는 이제 지역 광주시장이랄까 지역 정치인의 입장에서 특수활동비라고 볼 만한 그런 항목들이 어떤 게?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라고만 되어 있지 세부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한테 특수활동비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증빙해야 되고, 이걸 이제 공개하지,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 가지고 그동안 시민사회가 계속 더 공개해라 이렇게 했던 거고, 어쨌든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 내적으로는 영수증이 반드시 증빙되어야 하는, 금전인데, 특수활동비는 주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다 쓰는지 아무런 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상임위원장일 때 특수활동비 남은 걸로 생활비를 썼다.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생활비를 써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의미는 알겠는데, 광주시당이나 광주 지역 입장에서 특수활동비를 개혁해라 또는 특수활동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어떤 그걸 개선할 만한 어떤 이 제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김동철 의원, 박주선 의원 두 분이 이거를 당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 그렇죠. 한 분은 부의장, 한 분은 원내대표. 원내정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받는 건데 이 금액의 규모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다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다 한 달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최대 1억 2천에서 6억 정도인 거죠.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으로 예상하냐면요. 지역 유권자들 돈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의원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돈으로 관리하고 또 본인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정성이라든지 정책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 돈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정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지역에서 받는 사람이 최대 6억을 받는 사람이 2명이 존재한다. 12억이 한 달에 1년에요. 그럼 이 돈으로 관리당하고 있는 지역 정치일 가능성도 있다. 12억만큼 지역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를 봐주고 검은 돈으로 관계를 맺고 맺는 방식으로 정가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는 대한민국 개혁을 선도하는 개혁 선도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개혁되어야 한다. 당연히 개혁돼야 된다는데 문제적인 한사는 없을 텐데 이제 광주시당에서 진보당 정의당 광주시당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김동철, 박주선 두 사람을 꼭 꼬집어서 네가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좀 공개를 해라.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지 뭐 이런 어떤 제스처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써버린 돈이지만 그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우리 시당위원장 선거가 이제 곧 끝나는데요. 끝나자마자 시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국민의당을 향해서 요구할 생각입니다. 시민들 앞에 내역을 공개해야 되고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라고 요구할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 차원에서 이 두 명이 앞장서서 호남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 항목 자체를 폐지하자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아까 그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이제 각 지역이 국가공원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업자한테 뭐라고 할까 정확한 명칭인데 아무튼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일정 정도를 개발로 할애하고 나머지를 좀 공원화하는 이런 걸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나 그 시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논리가 재정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제 매입을 못할 형편이면 풀어줘버리던가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는 절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입을 개발을 일정 정도 할애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안 그러면 지금 100%를 다 이제 풀어줘야 될 상황이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이제 이게 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 시당 또는 정의당이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재정난을 가장 문제를 갖고 있는 지방정부 앞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네,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입장은 좀 정당하지 않거나 또는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돈이 당연히 듭니다.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공원을 다 매입하려면 뭐 수조가 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이 돈은 광주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난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기에 곤란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나 그것 때문에 광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러니까 30%를 개발하게 하고 70%는 공원으로 개발해서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게 특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특례 사업으로 하더라도 이 30%를 개발하는 방식이 광주시가 고도 제한 문제에서부터 뭐 용적률 건폐율 문제들을 규정을 정해놓고 최소한의 공공적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공모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기준 없이 사업자 일행과 계획서 내봐 그 중에서 우리가 심사할게 라고 무기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돈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공공의 방식으로 광주 시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 조치마저 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 광주시의 계획은 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닌가? 네.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한호 의원님 지금 공공항 이전이 광주 전남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인 것은 이제 맞는 것 같고 지금까지 몇 년, 수십 년을 이제 그 논의가 진행돼 왔는데 그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 공공항 이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정리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발표되는 적은 있습니까? 몇 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젠가 저희 그 시당의 공약 중에 광주 공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방향은 발표된 적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광주에서 군공항을 어떤 인센티브를 주서든지 간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긴다고 하면 그 지역은 그러면은 이 위험하고 소음을 안고 또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방시설, 특히나 군 관련한 국방시설을 통폐합하고 시설의 그 전체적인 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걸 재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거기에 특히나 중요한 어떤 위치를 지금 광주군공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사실 여기서 전투를 가면 5분에 갈 수 있는 군산에도 군공항이 있어요. 15분이면 가면 대구에도 있거든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패트리어트 광주 공항에 왔다 그래가지고 시민사회 단체가 뭐 한 6개월을 싸워가지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나중에 봤더니 대구로 갔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광주만 안전하면 되고 광주만 조용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듯이 큰 방향은 전체 지금 우리 지구상의 군 시설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이 우리 한반도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특히나 남한 사회에는 공군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 밀집도가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해서 숫자를 좀 줄여간다고 하는 큰 방향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가는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모아진다면 저는 그 가운데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광주공항은 이전이 아니라 폐쇄가 방향성이겠네요. 저는 오히려 우리 한반도 전체, 우리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하다못해 군산에 있는 군시설하고 광주 군공항하고 이것이 같이 통합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얘기도 없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저희 선택적으로 훨씬 넓어지는 것은 있다. 광주 전남이 아니라 광주 전남부까지 해서 어쨌든 군시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20년 지방자치 독점, 거기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민주당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시민들이 선거라고 하는 시기가 갖는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어쨌든 저는 그 소수 정당은 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과정이 어쨌든 시민들이 정치에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받아줄 리가 없지요. 근데 선거 시기엔 그것이 그냥 무시할 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뭐 도시공원 일본제 문제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안들이 저는 단적으로 이것을 한 줄기로 깨는 문제가 뭐냐 얘기하면은 모든 지방 정부가 자치단체장들이 4년밖에 계획을 안 짠 4년짜리 계획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체장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정치는 당이 하는 거고 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 도시에 대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모든 문제들이 소위
그야말로 보수 당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그동안 20년 동안 어떤 단체장도 어떤 시기도 어떤 지역의 사안도 다르지 않게 단체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내보이고 하는 이런 단기적인 것이 지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 문제를 내년에는 좀 제기해서 누가 지역 정치를 집권하든 간에 정말 조금은 장기적인 이런 지역 위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게 대단히 광주를 위해서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할지가 지금 좀 재미가 의문이 좀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책임이라는 거, 선거라는 거, 정치라는 거 사실은 평가도 평가지만 평가에 따라서 누군가가 선택을 통해서 투표라든가 선거라는 거 선택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선택을 받아오면서 그 부분들이 무마돼 버린 것도 사실이고 선택받지 못했었던 당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비판자 입장일 수는 있으나 주체가 되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쩌면 좀 당사자가 아닌 좀 딴지걸 미시고 이렇게 비춰지기도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너희들이 선택받아서 너희들이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시는 정책이나 현안들에 대해서 혹시 좀 현실과 또는 현실의 지금 정치와 현실의 지방 현실과 좀 정말 이렇게 밀착돼서 나온 정책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누가 시장위원장이 되시더라도 내년에 선거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선택받을 때 좀 유권자들하고 괴리가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제가 두 분이 보내준 자료에 가지고 관 기자가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이 대목에서 특수활동비는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강화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보광주 생태계 지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의미를 통해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원내 정당으로 진입하는 게 우리 광주시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충분히 어쨌든 어떤 시기보다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남은 1년 동안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서 저는 1년 동안 우리 당 내에 그동안에 여러 분야별로 경험과 실천 활동을 해왔던 이런 활동가들이 있고요. 우리 당에 직접 당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우리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비롯해서 진보적 전문가들이 저는 광주 지역사회에 어떤 지역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필요한 우리들의 각종 정책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연구팀을 구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연구팀이 만들어졌을 때 그 팀의 구성에 따라서 정책을 개발을 하든 아니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학습을 하는 그런 팀 운영이 될지 그것은 제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큰 목표는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지역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정말 진보적이고 옳은 정책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좀 영역별로 팀을 만들고 생각이고요. 거기에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여성, 그 다음에 청년 또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상대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들을 중심으로 꼭 정의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보적 가치와 진보적 정치를 지향하는 이런 분들을 영역별로 사안별로 뭐 사람을 넘겨두면 네트워킹을 해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 당의 주변으로 네트워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하는데 또는 정의당이 우리 지역에서 의회는 확장해 가는데도 또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한편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 문화 가운데에서 조금은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그것을 뭐 진보 정치 생태계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화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시도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당에 지금 뭐 한 7, 8개 되는 부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노동, 청년 학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 당 내에 해당 영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활동력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가끔 위원회가 자기 이름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무슨 연대 또는 협력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구조를 가능하다는 그런 팀으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철 후보에 대한 질문은 아까 두 개 중에 특수활동을 말씀하셨고요. 여기는 껄끄러울 수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 관련해서 광주시당 후보 출마를 말씀하셨는데 당사자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광주시장 지방선거에 치르면서 광주시장 후보의 존재감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말씀하셨고 네. 그 존재감 속에서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혹시 이제 본인이 그런 출전 의사가 있으신지 네. 본인의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드림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다만 이제 진보정당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우리 조직이 한번 나서야 된다라고 함께 결정을 하면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또 뭐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잘 이제 빼지 않는다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만 나보다 더 훌륭한 후보가 언제라도 하시라도 발견되고 대두된다면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사한 입장에서는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를 광주시장 선거를 내년에 책임지겠다 이런 좀 자세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거나 그러시면 또 한번 말씀 좀 돌아가면서 한마디만 해주시고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하동 의원님께서. 예. 어쨌든 저희 당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남아있는 1년이 저희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열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좋은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서 많은 평가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앞으로의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당원, 우리 나경철 후보까지 포함해서 다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보다 지금 사기 당직 선거에 임하는 우리 후보자들, 그 다음에 이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한편에는 정말 설레기도 하고요. 한편에 정말 마음 무겁게 지금 이 당직 선거와 남아있는 앞으로의 1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히 어쨌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표로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이렇게 선택이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광주에서 더 이상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진보적 정치 이것을 광주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시기적으로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들 아직은 여러 가지 준비할
준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잘 준비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의 정치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봤다시피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무명의, 심지어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었던 정치인에게 정치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영국의 현재 이제 그 집권당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노동당의 당수, 얼마 전까지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이름조차 잘 몰랐던 코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나서 영국 정치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석 한 석 없던 정당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또 그 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기성의 정치로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국민과 지역 유권자들이 합심한 결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인가요? 도쿄, 일본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도쿄 도지사가 바뀌었습니다. 제1당 자민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도 아니었고 제2당 민진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정치를 주물렀던 주류 세력으로는 일본 사회가 도쿄가 바뀌지 않더라라고 생각했던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바뀌기 위해서는 광주 정치부터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의당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 장화동, 나경채 두 후보에게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시간 안 잊었습니까? 네.